트라이폴드 폰 아시죠? 거의 400만 원 돈 되는 폰이 나오자마자 2번 완판됐어요. 애플을 제치고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완전히 선점을 했어요. 제가 또 최근에 들은 아주 재미난 사실 또 말씀드리면, 중국의 가전업체들,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삼성전자한테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계약 맺자고 했어요. 삼성이 거절했어요. 됐고 꺼져. 너네 말고도 계약할 때 많고 너네랑 계약 맺어가지고 장기로 우리 반도체 물량 묶어놓을 수 없어.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돈을 더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더 주겠다는 물량을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는 19조로 예측 중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삼성전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 4분기에는 19조 예측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18조더라고요. 1조밖에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8조라는 거는 3분기가 12조니까 거의 50% 증가를 예상하는 거죠. 분기별로 QOQ로 50%는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 AI 빅테크들 있잖아요. 뭐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QOQ 전 분기 대비 20% 성장하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요. 영업이익 18조 기준으로 하면은요, YOY 전년 대비로는 180%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워낙 실적이 약간 기저효과가 있긴 했지만, 그럼 그 이유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왜 4분기 실적이 영업이 역대급 18조, 19조를 찍을까?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D램과 낸드 모두 가격이 좋았는데요. 서버 중심의, 역시나 서버라는 건요, AI 서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서버 역시도 교체 수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D램이 31% 정도 상승했고, 분기입니다. 바닥 대비로는 70% 넘게 올랐어요, 일반 D램이. 자, 낸드는 바닥 대비로는 한 40% 올랐고요. 최근 분기 기준으로 1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D램 거의 30%, 낸드는 18%.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요? 그럼 당연히 마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만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97%, 100% 가까이 증가하면서 삼성전자 분기 메모리 영업이익만 15조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적이 좋죠. D램은 영업이익률이 50%를 돌파할 것 같고요. 낸드는 20%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삼성전자 D램의 HBM의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한 8, 9% 돼요. 아마 연간으로 치면 15%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반 D램과 레거시 반도체로 마진율을 50% 넘겼다는 거는 상당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상당한 기대감이 숫자로 반영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LSI 사업부는 역시나 파운드리 쪽과 더불어서 적자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스템 온칩 SoC 공급이 증가하면서 약간의 가동률이 회복되는 국면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만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휴대폰도 좋아야 되고 가전도 좋아야 되고 전장도 좋아야 되고 디스플레이까지 다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일단 휴대폰이 사이즈가 가장 큽니다. 거의 반도체급이고 반도체보다 더 커요. 근데 휴대폰이 실적이 기존 전망치를 일부 하회할 것으로 봐. 이게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왜 하회할까? 휴대폰 잘 팔리는데? 최근에 그 얘기 계속 나오죠.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2번 접히는 거, 트라이폴드 폰 아시죠? 357만 원이 거의 400만 원 돈 되는 폰이 나오자마자 2번 완판됐어요. 매진이에요. 물론 적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일종의 테스트인데, 그만큼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거고요. 이미 애플을 제치고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완전히 선점을 했어요. 애플 폴더블 폰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재미난 사실, MZ 세대들하고 젠지 세대들이요, 애플바에서 이제는 한번 갤럭시 사볼까, 이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예전만큼 애플에 대한 엄청난 충성도, 애플에 대한 생태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나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휴대폰이 결국은 메모리 가격, 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한테는
메모리 반도체가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품인데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한 원가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떨어지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휴대폰 가격을 이제 내년에 올려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메모리 가격이 너무 뜨는 바람에. 가전제품은요, 관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 환급된다고 하죠. 자동차부터 포함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올해 분기에 이제 거의 19조 영업이익을 찍으면서 분기에 영업이익 20조 사이즈까지 올라왔고, 그걸 단순히 곱하기 4만 해도 80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대략 영업이익 90조대고요. 정말 좋게 보는 데는 영업이익 125조까지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90조와 125조 평균 내도 100조가 넘죠.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170%가 증가를 한다는 거고요. 매출이 더 저는 좀 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매출 역시도 내년에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400조 초반, 아주 좋게 보는 데가 470조까지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 내면 한 430조 되죠. 그러면 430조 매출도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상당히 좋은 호실적이다. 왜? 메모리 부분 가격 강세가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될 거로 봅니다. 제가 또 최근에 들은 아주 재미난 사실 또 말씀드리면, 중국의 이 일종의 가전업체들, 중국의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삼성전자한테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계약 맺자고 했어요. 삼성이 거절했어요. 됐고 꺼져. 야, 우리 더 비싸게 너네 말고도 계약할 때 많고, 우리 너네랑 계약 맺어가지고 장기로 우리 반도체 물량 묶어놓을 수 없어. 꺼져 했어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돈을 더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더 주겠다는 물량을 삼성전자가 재고 있어요. 메모리 부분의 가격 강세는 내년 실적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가격 강세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아요. 최소한 내년 말 27년까지 계속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봐야겠지만 일단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반 서버 D램도 AI 데이터 센터 못지않게 일반 서버 D램 쪽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야, 서버 들어가는 칩 때문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도 지금 못 팔 지경이야 라고 합니다. 그만큼 서버가 교체 주기도래랑 AI 데이터 센터 사용량 폭증 때문에 서버 D램 쪽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PC나 모바일 쪽 공급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PC나 모바일은 스팟 가격으로, 스팟은 그때그때 나오는 가격으로 비싸게 사간다는 거예요. 진짜 재밌죠? D램 3사 중에 유일하게 일반 D램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거. D램 캐파를 늘리려면 클린룸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전부 HBM 하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클린룸 캐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도 128조 들어서 용인의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제 450조 해서 450조 중에 AI,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하겠다고 하죠. 로봇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D램 3사 중에 일반 D램 캐파 늘릴 수 있는데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당연히 D램 캐파 늘리면 삼성전자 추가 실적으로 반영되는데, 이것도 가격 봐가면서 급격하게 공급 안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최고의 호황 사항을 계속 최대한으로 늘리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아식 주문형 반도체가 폭증하면서 아식 주문형 반도체 구글의 TPU가 버전 7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엔비디아 대체제 역할까지 얘기가 막 나오죠. 그런데 구글의 TPU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이제 베라루빈이나 차세대 루빈도 전부 HBM을 쓰는 게 아니라, HBM이 너무 전력을 많이 잡아먹고 HBM이 AI 데이터 센터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비싸죠. 전력도 많이 먹는데 비싸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HBM하고 저전력 반도체 LPDDR이나 GDDR, G는 그래픽 약자입니다. GDDR을 섞어요. 그래서 아식이 늘어난다는 건, 주문형 반도체가 늘어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래픽 GDDR이나 LPDDR, 저전력 반도체가 늘어난다는 거고, 이 GDDR이나 LPDDR의 세계 최강자가 삼성전자입니다. 당연히 그럼 삼성전자는 GDDR과 LPDDR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는 HBM3 정말로 어렵게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해서 일부 물량 들어갔는데 HBM4는 굳이
열정적으로 안 팔아도 일반 D램과 일반 레거시 반도체를 너무 잘 팔고 있어서, 심지어 가격까지 엄청 비싸게 팔고 있어서 HBM 열심히 안 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은 어떠냐? 하이닉스한테 계속 비싸게 마진을 50%씩 줘가면서 하이닉스한테 물량을 아도친다고 하죠. 아도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엔비디아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계속 경쟁시키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유리하죠, 당연히.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떻게 하냐? 삼성전자가 빨리 HBM4부터 물량 공급하길 바래요. 그래서 HBM4부터는 판도가 완전 바뀌어질 것 같아요. 현재 HBM3는 하이닉스 거의 65, 마이크론 20, 삼성전자 12 이런 구조인데, 당장 내년에 HBM4부터는 하이닉스 65가 거기서 85, 90으로 갈까요? 너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엔비디아가 하지도 않을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의 65가 한 45쯤 떨어져요. 20이 빠지면 삼성전자 8이 28이나 30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오히려 HBM 점유율을 삼성전자한테 계속 뺏긴 했죠. 그럼 마이크론이 지금 20인데 갑자기 확 올라가냐? 마이크론이 20에서 30이나 40으로 올라냐?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마이크론도 지금 설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발열이라든지. HBM4 명확하게 마이크론한테 공급을 늘리겠다 엔비디아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이크론 내년에도 그냥 그 정도 수준만 유지할 거다. 그러면 하이닉스 점유율이 HBM4에서 떨어지는 걸 최대 가져가는 건 삼성전자가 가져갈 거다. 그럼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데 HBM이 갑자기 확 점유율이 26%에서 28%대까지 올라와요. 매출로 보면 어떻게 되냐? HBM이 삼성전자 2025년도 HBM 매출에서 3배 증가한 내년에 역대급 HBM 매출인 26조의 HBM 매출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일반 D램과 일반 레거시 낸드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최대한 누리면서 기존에 없었던 HBM의 모멘텀을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로 뺏어오면서 그것까지 온전히 반영되는 그림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뭐 100조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충분히 일반 D램과 HBM 모두 좋은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삼성전자의 테슬라 수주로 인한 파운드리의 회복세입니다. 파운드리는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부죠. 연간 조 단위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드디어 내년 중반,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삼성 파운드리에 테슬라 초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나 가까우니까, 공장 가까우니까 가서 계속 가동률하고 불량률을 체크할 거라 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구글과 아마존과 메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삼성 파운드리의 테슬라 수주가 가동률이 잘 나오는지 불량은 없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엔비디아 물량이 65%, 애플의 물량이 30%, 거의 100% TSMC 물량이 꽉 차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그러면 엔간에서는 아무리 TSMC가 물량을 늘린다고 해도 여기서 구글 거 주문형 반도체 아식을 받고 아마존 거를 받고 메타 거를 받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글, 아마존, 메타 열심히 자체 측 개발해서 우리도 만들어줘 했는데 만들 데가 없어요. 만들 때라고는 삼성 파운드리하고 인텔 파운드리인데 인텔 파운드리 더 떨어지죠, 삼성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테슬라 수율 잘 나오면 삼성 파운드리는 다른 빅테크들의 아식 주문형 반도체를 가져갈 확률이 높고요. 그나마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하는 AMD가 있죠. AMD는 최근에 놀라운 사실은 CPU 하면 인텔이잖아. 인텔. 우리 인텔 코어 프로세서 쓰잖아요. 인텔의 CPU를 야금야금 뺏어가는 게 AMD입니다. PC 교체하러 가보시면 알 거예요. PC 교체하러 이제 뭐 용산이나 신도림이나 강남 가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인텔 추천 많이 안 하고요. AMD 거 많이 추천합니다. 성능이 그만큼 뛰어나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할 정도로 AMD 거 많이 엄청 쓰더라고요. 그래서 AMD가 계속 인텔의 CPU 점유율을 뺏어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AMD는 자체 칩 만들죠. 어디랑 막역하냐? AMD 삼성 파운드리랑 막역합니다. 그래서 MI350, MI400 시리즈를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AI 빅사이클과
플러스 일반 반도체, 일반 레거시 반도체의 총호황을 모두 누리는 거는 삼성전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0조 찍는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PER 7배 정도가 됩니다. 7.6배 정도가 돼요. 근데 하이닉스 더 싸죠. 하이닉스는 내년에 6배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단순히 비교하시면 안 되고,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 아까 휴대폰도 있다고 하죠. 그러면 가전하고 휴대폰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 아닌데, 반도체가 하이닉스 개선되는 것보다 삼성전자 개선되는 반도체의 개선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면 하이닉스는 거의 300% 올랐죠. 삼성전자 100%밖에 못 올랐어요. 저는 그 격차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올해 지금 12월 달에도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이고, 내년에도 삼성전자를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상황 가운데 호재가 많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최근에 아까 1분기 2조 4천억 적자, 그리고 2분기가 2조 원 적자, 3분기는 이게 아직 아예 자료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대폭 줄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닌텐도 스위치 2에 파운드리를 위탁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아마 2조 원대일 겁니다. 그리고 갤럭시 플립에 들어가는 게 위탁 생산을 했습니다. 엑시노스 이제 2,500이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갤럭시 이제 S26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600이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예전에 이게 GOS 발열 이슈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 같은 삼성전자 내부이긴 했지만은 위탁 생산을 안 했습니다. 이제 안 했고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대중화 폰이 들어가게 되면서 아마 4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AI5 칩도 여기서 양산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파운드리 흑자 전환을 한 27년쯤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어차피 27년은 실적이 좋아지는 맞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 AI6가 내년 말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커질 거고, 만약에 이번 갤럭시 S26이 파운드리에서 수율이 굉장히 크게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들을 대략 한 116조까지 보는 회사들이 있어요. 모건스탠리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번에 12조가 나왔고 대략 한 올해 한 25조, 30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년에 116조가 나온대요. 그러면 반도체가 대략 한 70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가전부가 대략 한 20조를 보여요. 그러면 90조고,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바일이 한 10조에서 15조를 보고 있으면은 그건 적어도 파운드리에서는 5조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는 여러 빅테크 업체들,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퀄컴, AMD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AMD도 지금 이제 TSMC가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고, 거기서도 지금 엔비디아가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주를 받고 있다 보니까 AMD 입장에서는 이제 리사스 대표도 계속 꾸준히 삼성전자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AMD와 퀄컴이 새로운 뉴 고객으로서의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파운드리도 삼성전자는 4분기나 아니면 내년 1분기에 큰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의 어느 기업들과 손을 잡았나요? 지금까지 명확하게 나온 건 애플이에요. 이제 애플이 나왔고, AMD가 아마 지난주부터 얘기가 스물스물 좀 얘기가 나온 거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AMD 350이나 MI350이나 MI400치 그리고 MI450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HBM3 8단, 그 12단은 이제 AMD 납품을 하고 추후에도 HBM4로 납품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상생 관계로 인해서 AMD가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파운드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규모가 좀 생각보다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은 스타게이트 쪽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오픈AI와 AMD가 이제 같이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AMD의 물량들을 삼성전자에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이슈가 부각이 될 거고, 결국에는 이제 그 아이폰 생산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이죠. 그 퀄컴이 과연 삼성전자를 택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생산이 본격적으로 새롭게 흥행을 하게 되면서 내년에 이제 폴더블 생산까지 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컴퓨터 변화에 따라서 이제 퀄컴이 과연 삼성전자를 택하게 되면은 가장 굉장히 큰 이슈. 제가 볼 때는 AMD와 퀄컴이 새로운 고객으로 조금 부각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일까요? 엔비디아가 연간 성장률이 한 50%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꾸준히 그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내년에 거의 2배 성장이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배보다 더 넘을 수는 있겠죠.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그러면 삼성전자는 사실 워낙 5만 원 가격대에서 반도체가 적자였던 상황이었고 심지어 이번 3분기 때는 반도체가 7조 영업이익이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70조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럼 분기당 거의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아마 보여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아직까지는 내일 모레 마이크론 실제 발표가 있겠지만은 디램 가격은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이 됐어요. 거의 한 반도체 가격만 그 2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4분기 아마 마이크론도 사실 그전 분기 실적 발표가 6월, 7월, 8월 달입니다. 심지어 9월 달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은 포함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 내일 모레 마이크론은 굉장히 큰 이제 실적이 나올 거고 그 이익에 대한 마진 자체가 엄청난 포텐셜을 좀 보여주게 되면은 다음 달에 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걸로 보이고 있다라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사실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반도체만 봤을 때 우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HBM 가격의 그 영업 마진과 본용 메모리의 영업 마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용 메모리 쪽 마진이 HBM을 돌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 HBM 수익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HBM 비중이 15%밖에 되지는 않아요. 본용 메모리가 삼성전자가 85%고 오히려 SK하이닉스가 거의 5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히려 내년에 본용 메모리 쪽에 대한 점유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서 그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사실 엔비디아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삼성전자 목표가 굉장히 높은 게 아마 17만 원이라고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번 4분기 실적과 내년 1분기 실적이 바뀌면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저는 20만 원짜리 목표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가장 큰 매력이 있는 거는 엔비디아보다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투자의 매력도가 좀 더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예전처럼 잠깐 반등하는 회복 국면이 아니라 아예 체급이 달라지는 초호황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달라졌나요?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장을 빠르게 늘려가지고 단축시키거나 이럴 수 있다면은 아마 그게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럴 상황이 아니죠. 지금 공장을 지으면 빨라야 3년입니다. 그러면 수요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나눠줄 수 있는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디램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주가적인 흐름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요가 낮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재고를 만드는 게 됩니다. 재고가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체력이 오히려 탄탄하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지금은 체력이 넘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이제 수요가 넘치다 보니까 이미 3분기 실적 때 대다수의 그 메모리 쪽에 대한 재고 물량들은 거의 다 떨궈냈습니다. 떨궈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빅테크 업체들이 그 많은 물량을 엔비디아에 물량을 주문을 했어요. AI 칩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웰이나 호프 물량을 주문을 했는데 코어이브나 그 오라클이나 아니면은 오픈AI에서 너네가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주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자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투자를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에게 우리 HBM 주문한 거 있잖아. 조금만 늦춰줘.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재고가 남게 되죠. 그게 재고가 남게 되면은 당연히 디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재고에 대한 부담을 여기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여러 가지 투자가 아직 데이터 센터나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죠. 물론 이제 오라클도 이 지난주 이슈가 나왔습니다. 너네 내년에 그 준공돼야 할 데이터 센터가 내후년으로 연기된다며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오라클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진행되어 왔던 마일스톤에 대한 일정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워낙 이런 이슈들이 조금 시장에 부각되다 보니까 좀 주가에 대한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에 대한 이슈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BM 하면 SK하이닉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뒤집을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HBM3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건 맞고 특히 뭐
거의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을 하다시피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HBM3와 HBM4는 달라요. 그러니까 HBM3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이제 베이스 다이가 이제 기존에 연결 통로로 이제 보여줬다면은 HBM4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베이스 다이에 대한 장치가 연산 처리 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HBM4 같은 경우는 이 디램 적층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이제 SK하이닉스는 이 베이스 다이를 TSMC에서 사와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 HBM 그 디램을 메모리까지 직접적으로 하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그 설계와 메모리와 그리고 그 패키징, 포장까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기존에 아마 SK하이닉스와 조금 차별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우리가 HBM3에서 했던 그런 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엔비디아 시장 선점은 3 때와 우리가 거의 비슷할 거다라고들 얘기를 하지만은 아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좀 우위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1월 달에 컬테스 통과 여부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여기서의 고민은 왜냐하면 작년부터 항상 컴콜 이슈 이후에 전영은 그 대표님은 계속 이제 우리는 HBM4에 사활을 걸었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선점 효과가 삼성전자가 많이 우위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판단은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SK하이닉스도 무시는 하지 못한다. 결국에는 그런 점유율 자체에서 과연 이번 점유율이 물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HB4 시장에서 30% 이상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분위기는 다르겠지만은 대신에 시장 규모가 커진 거에 집중을 하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기업 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두고 이미 오른 거 아니냐 vs 이제 시작이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한 가지 신호는 뭘까요? 디램 가격이 낸드 가격이 과연 빠지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디램 가격이 빠지면 그때 고점 신호 아니냐라는 생각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마 소비자들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다나와 같은 사이트를 보게 되면 PC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디램 가격이 2배 이상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에 굉장히 부담을 여길 수밖에 없다고 좀 보이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일단 그 성장 자체는 일단은 지금 계속 보여왔고 당분간은 좀 떨어지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공급 관련된 이슈들에서도 조금 우위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디램 가격이 정체는 될 수 있겠죠. 이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체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단 영업이익 마진이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 왜냐하면 최근에 이 수요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기존의 랜드라인 공정도 대다수로 좀 디램 라인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거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HBM 들어가는 물량이나 기존에 번역 메모리 들어가는 이제 물량들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요거 시장에서 이제 수익성으로 좀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아까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겠죠. 이거는 뭐 내년부터는 미국에 있는 아이폰에도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핸드폰 사업부도 지금 잘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사업부에서 그 파운드리와 그런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성장 그게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여러 우리나라 기관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이 70조에서 아까 116조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둘씩 70조에서 80조를 올리게 되고 80조에서 90조까지 올리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목표가 상향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이미 시장에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리스크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보복과 군사적 압박까지 번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일본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대단히 계획된, 의도된 이제 강경이고요. 그래서 신임 총리가 취임한 지 17일 만에 대만 기입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만 이슈는 뭐 중국으로서는 뭐 거의 고슴도치가 어떤 자극받아가지고 가시를 세우는 것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이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미국을 대리해서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리전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고 그것의 의미는 결국은 동아시아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아보겠다.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내부에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번 여성 총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들의 담합에 의해서 등장한 총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약하죠. 그럴 때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가상의 적을 등장을 시키면 강해지는데, 본인의 그런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지지율 올리기 전략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헌법에 지금 일본의 군대는 국군이 아니고 자위대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정해서 다른 나라에 이제 무력을 쓸 수 있는 정도까지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국회 통과를 하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중국이라는 가상 적국을 하나 만들게 되면 그런 이제 의회 통과가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번 일본 총리의 발언은 적어도 한 3가지 이상의 굉장히 계획되고 의도된 발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마게시마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배경과 주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마게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도고요. 그래서 그 목적은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착륙 훈련을 하기 위한 보조 비행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길이는 한 2,400m 정도, 2개 정도인데, 그래서 이것을 뭐 군사시설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항공모함 훈련의 보조 비행장 정도로 보여지고, 거기다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이 남사군도에 매립을 통해 가지고 군사기지를 만들었듯이 일본이 이제 자국 영토에 군사기지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유사시에 대만이나 인근 지역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른 대응 이런 것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 영토에 뭘 했다가 이런 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일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통제하고 태평양으로 나온 것을 막기 위한 한 이제 대안으로서 일본을 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중국이 마게시마 시설 증강을 전쟁 준비로 해석하고 있는데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요. 그게 중국 땅이나 이러면은 문제가 되지만 그건 일본 땅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군사시설이긴 맞는데 그것이 뭐 중국이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충돌하는 것은 해양에서 이제 뭐 전함들끼리의 충돌이지, 만들어 놓은 영토를 뭐 이제 침범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경제적 실익이나 또 그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추측성 기사를 많이 쓰는데, 그것이 이제 영토 이슈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어느 나라도 이제 상대국의 영토를 직접적으로 이제 침범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전쟁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뭐 대단히 낮다고 봐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대만이나 센카쿠 주변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우려합니다. 중일 양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군사적 마지노선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뭐 마지노선이라는 게 없는데요,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중국의 충돌은 예상 스토리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둘이서 충돌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만을 놓고서 이제 대만에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이 개입한다는 얘기고, 이게 중국이 먼저 일본을 공격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일본이 거기다가 참전을 하거나 개입을 하는 수순이지, 먼저 일본하고 중국이 붙고 거기에 이제 대만이나 다른 나라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직접적인 충돌 이런 것들은 아마 예상하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뭐 그런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도 그 항공모함이 움직이고 전투기가 움직였지만 둘이서 뭐 충돌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이가 서로 이제 대치하는 상황? 뭐 그런 정도고, 그것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영공이 일본 영공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 방어 차원에서 이제 한 것이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일본과 중국이 지금처럼 뭐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이나 또는 직접적인 충돌을 만들어가지고 소비 심리, 투자 심리, 경제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돌발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공정 소재의 대중 수출 금지 조치를 밝혔는데 중국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일본이 그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은 이미 2023년에 미국이 그 장비 수출을 이제 통제할 때 그때 이미 그 묵시적인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오피셜리 이미 금수 조치를 이제 의도를 표시를 했죠.
했는데 지금 이제 대만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소재 이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제 노광 공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노광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포토레지스트. 그게 뭐냐면 우리가 카메라로 그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필름이 있어야 되듯이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필름 카메라에 필름을 일본이 만들고 있는데 이걸 일본이 거의 첨단 제품은 9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중국으로 공급을 안 해버리면 이 중국의 그 반도체 생산에 치명적인 이제 영향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걸 금수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검토한다는 카드로 쓴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두 나라 간에 그런 반도체 소재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이나 단절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본으로서도 왜 무모하게 중국에 그렇게 도발을 했냐는 것에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는 구석의 하나의 카드로서의 포토레지스트가 등장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일본하고도 문제가 됐을 때 똑같이 포토레지스트를 들고 왔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한 4년, 5년 만에 이제 국산을 해서 상당 부분 대체를 한 상태지만 중국은 아직 그럴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중국이 포토레지스트에서 일본을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포토레지스트는 그건 이제 화학인데요. 그래서 화학이 어려운 것은 황금 비율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도나 기온이나 뭐 지역 위치나 뭐 습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그것을 이제 제조하는 공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려운데, 일본은 그런 포토레지스트를 하기 위한 화학 산업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트라이 앤 에러 방식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으면 후발자는 그걸 똑같이 트라이 앤 에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빨리 캐치업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가 만들어준, 산업의 역사가 만들어준 무기가 바로 포토레지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히토류로 지금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히토류를 자기네가 생산할 수 없는 단계고, 그 다른 나라들의 이제 광물을 가져다가 가공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있지만 여전히 50% 이상은 여전히 중국의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 반대로 일본은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포토레지스트를 갖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약간의 문제는 뭐냐면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원재료, 이것들은 또 일부분이 중국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이가 서로가 이제 맞물려 있는 상태고, 어느 하나가 완벽한 이제 승리를 하거나 독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본이 판다를 반환한다고 밝혔는데요. 끝난 판다 외교가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은 그냥 감정적인 대응이죠. 그리고 정서적인 대응이고, 좀 다르게 얘기했을 때 뭐 곰 두 마리가 그것이 무슨 이제 엄청난 국가 간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판다 외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묘하게 그런 그 대만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그것이 뭐 큰 문제인 양 그 부각을 언론이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판다를 우리도 반환을 했고, 그때 이제 판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 지금은 또 언제 보냈냐 뭐 그렇게 쿨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2025년 NSS 발표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언급이 약 20%를 차지하는데요. 주목할 만한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체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반드시 자기가 4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제 해야 될 그 국방하고 그런 안보에 관한 이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앞으로 이제 남은 3년여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이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그 NSS가 특징적인 것은 1기 때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바이든 정부하고도 굉장히 다른 점 하나는,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경찰로 이제 동맹들에 대해서는 안보 서비스를 한 거죠. 미국의 밑으로 들어오면 이제 안전하다. 근데 이번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이게 동맹에 대한 안보 서비스를 유료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안 내면 동맹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비라든지 뭐 이런 것에 비율을 높여라.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안보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미국의 그런 해구산이나 이제 뭐 방위력, 그게 의지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부터 했던 소위 말하는 거래 기술, 이게 정치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외교, 국방, 안보에까지 이제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번 NSS에서 동맹들한테 돈 받고 서비스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돈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안 내면은 이제 그 미국의 예를 들면 방위 우산에서 이 우산을 씌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우방이면 가치를 공유하면 미국의 해구산 안에서 이 방위력 안에서 이제 그냥 지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공짜가 아니라 이제 돈을 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적으로 올리고 또 국방 예산을 이거를 GDP에 예를 들면 2%를 3.5%, 5%로 올려라. 그럼 국방비를 그만큼 올린다는 것은 무기를 살 건데 그 무기를 미국 무기를 사라는 거죠. 미국이 제1도련선 지키려는 이유는 뭘까요? 제1도련선은 그것은 이제 일본하고 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제 선인데 이 선 밖으로 중국이 나오지 못하게끔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또 중국은 그 1980년대 그 료아칭이라고 한 해군 제독이 제1도련선 안으로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또 중국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이 서로 맞부딪히는, 해양 전략이 맞부딪히는 게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인데 지금 제1도련선에 관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그 안에서 이제 못 나오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이번에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미국이 이제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이제 중국의 그 해양 진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국가들, 일본, 예를 들면 대만, 필리핀, 한국 이 국가들이 먼저 이제 대항을 하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봤던 그 제1도련선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이제 일본, 대만, 필리핀, 요리는 잠깐 떨어져 있지만 한국이 당사자가 돼서 먼저 싸우고 다음번에 이제 미국이 생각해보고 이제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바꾼 거죠. 그래서 그것이 1도련선의 의미보다는 올해 1도련선을 두고서 그것을 이제 통제하거나 지키는 것의 주체가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는데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것에 이제 예를 들면 군사적인 경제적인 부담은 그 미국의 동맹들이 직접적으로 져야 된다는 것이 NSS에서 이번에 밝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의 외교적 환경 변화가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중국과의 갈등을 키우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할 때 미국이 그것을 뒤에서 받쳐주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큰 위험이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최근 한 뭐 1년간 중국과 협상을 했지만 5차례 관세 협상에서도 미국이 주도했다기보다는 중국에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관세 협상 5번 하면서도 히토류의 발목에 잡혀서 이제 중국의 주도권을 쥐는, 그래서 이번 마지막 부산 협상에서도 1년 유예를 한다는 것이 이 미국이 1년 유예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1년 유예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국가고 세계 리더라고 이제 생각했던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한테 끌려다니는 것이 또 중국과 싸워야 되는 것이 면이 서질 않죠. 근데 거기에 대리인으로 넘버 3가 넘버 2하고 대신 싸워주겠다? 그러면 이건 이제 체면도 살고 그리고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뭐 일본 총리가 뭐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뭐 코멘트를 안 했다거나 또는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신중해라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그것은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이고 실제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갈등의 최대 수혜자는 건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면 일본이 그럼 우리가 없던 걸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직접 당사자가 다시 트럼프가 되죠. 그럼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트럼프하고 다시 붙게 되면 그러면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1등, 2등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의 저런 이제 대응을 싫을 이유가 1도 없죠. 미국은 어질이 하는 거죠. 둘이 싸워서 이게 세게 싸우면 세게 싸울수록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손상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일본이 어차피 중국에 비해서는 힘이 모자랄 건데 그렇게 되면 도와달라고 하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로 직접적인 경우로 간다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것이 이제 무기를 사야 되는데 그것은 뭐 미국의 바로 방산업체 수익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장실에서 웃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쟁에서 손자병법에는 백전백승이 이게 최고의 수라고 하지만 백전백승은 하수의 수고 백전백승보다 좋은 수는 부전승이에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죠.
근데 부전승보다 더 좋은 것은 남의 칼로 적을 죽이는 차도살인에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칼이 아니라 일본의 칼로 중국을 이제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진짜 신의 한 수고, 또 그걸 절묘하게 이용을 해서 일본의 입지를 높이려고 하는 뭐 일본 수상의 수도 아주 이제 묘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될 때 과연 미일 안보 조약이 실제로 발동할까요? 유사시에 문제가 되면 그것은 당연히 발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의 발동의 의미는 뭐 일본이 귀여워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하고 인도양을 이걸 지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영향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제1도련선을 연결해서 보면 인도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말라카 해협 하나하고 지금 대만하고 일본 사이에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일본과의 이제 뭐 충돌 때문에 그 길을 못 나가게 되면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걸 막아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 일본의 사이에 있는 해로를 통해서 중국의 잠수함이 세대가 태평양을 휘저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유사시에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은 전력 투구해서 회로를 막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일본을 지원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또 그것을 만약에 방치하거나 안 했을 때는 이것은 태평양에 이제 중국 항공모함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원, 직간접적인 것은 이것은 일본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보십니다. 미국 NSS에 따른 군사적 긴장이 중일 양국의 경제 교역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여진 것은 반도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히토류가 문제가 돼서 첨단 산업이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포토레지스트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이것은 바로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주게 되고,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소비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지금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난리인데 이게 더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또 그것이 이제 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같은 한국에서는 정말로 화장실에서 웃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문제는 반도체를 쓰는 이제 셋업체들,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뭐 디지털 TV, 뭐 전기차 이런 데들은 원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인 소비 둔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사이의 공급망의 그 전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건드렸다고 하면은 이게 전 세계 반도체, 그리고 전 세계 IT 기기에 이게 가격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반사이익이 있을까요?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에 메모리의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D램 같은 경우는 일본도 D램을 못하고 대만도 D램을 못해요. 그리고 미국은 하고 있지만 아주 조금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떨어지고, 중국은 이제 첨단 D램은 아직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 D램 생산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그것은 한국이 바로 직접적인 수혜자가 됩니다. 중국 로봇 산업이 최근 3에서 4년 사이 급성장한 핵심 원인은 무엇입니까? 급성장한 것의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코로나라고 사실은 봐야 되죠. 그래서 중국은 2017년부터 이제 AI하고 로봇 산업을 국가가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감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택트,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이제 커지자,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로봇 산업을 굉장히 빨리 이제 성장시킨 뭐 하나의 동인이 되고, 두 번째는 그 로봇을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가전하고 자동차 회사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가전과 자동차가 이제 발전하거나 융성한 지역에는 로봇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3,200만 대, 전 세계 자동차의 거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가전제품 뭐 당연히 1등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자와 자동차에서 자동화를 위한 로봇이 기본적으로 산업용 로봇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소위 말하는 서비스 로봇들이 이제 추가적인 그 가세를 한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 뭐 2, 3년 사이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이것이 AI가 등장하면서 그 AI를 갖고 뭘 할래? 문제 풀고 무슨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답안지 쓰는 것이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AI가 진짜 자기 역할을 하려면 그것이 제조업에 가서 제조업과 붙어서 제조업의 원가를 대폭적으로 낮추는 것이 AI의 진짜 부가가치 존재 의미예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로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IP를 뽑고 그 IP를 갖고 AI를 만들고 그 AI를 로봇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소위 말하는 불 꺼진 공장, 다크 팩토리라고 그러죠. 정말 해당 공장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는 우리는 공장에 불이 꺼졌다 그러면 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공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공장, 이제 이게 대거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다크 팩토리의 가장 선단에 서 있고, 이것이 이제 중국의 자동차나 전자, 뭐 가전, 이 사업에서는 바로 생산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이제 로봇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정부 정책 플러스 이제 수요가 만들어낸 이제 성공이 지금 중국의 뭐 로봇 산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중국산 로봇과 미국산 로봇의 점유율, 기술 수준, 주요 특징을 비교해 주세요. 지금 산업용 로봇은 중국은 뭐 세계 최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엔가당 공장에서는 다 이제 산업용 로봇을 쓰고 있고, 거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지금 미국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잘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 장비, 전체 휴머노이드 서플라이 체인의 57%를 중국이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다른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과 똑같이 휴머노이드에서도 이게 생태계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그 사람이 많은데도 굳이 로봇을 쓸 필요가 있냐 이러지만, 중국의 관심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관세전쟁, 뭐 기존에 25% 받던 데다가 35%를 더하면 50%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이제 30%, 5%, 50% 대폭적인 원가 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람같이 생각하는 그런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 인건비가 이제 안 들어도 되고, 이게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24분의 7, 7일 동안 24시간 일을 하게 되면 고정비가 3분의 1로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원가를 50%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이제 전략으로서의 그 로봇을 대거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있으니까 부품의 국산화 의지도 있고, 또 그리고 기업들이 그런 원가 극복을 위한 이 로봇 도입이 러시를 이루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업체들을 대거 양성하는 그런 효과가 같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BYD 같은 경우는 60초에 전기 자동차를 한 대씩 생산하고,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도 그 베이징 공장에서 76초에 전기차를 한 대씩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는 전부 소위 말하는 다크 팩토리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무인 공장에서 이제 그런 정도의 생산성을 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로봇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해도 이제는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그 유니트리라는 회사를 보면 로봇이 그 무대에서 무희들하고 같이 춤을 추고 마라톤을 하고 권투를 하고 축구를 하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이제 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종 로봇 같은 경우는 뭐 길거리에서도 보일 정도로 이제 흔해진 겁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유니트리 각각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능이온 테슬라가 조금 낫다는 거가 지금까지의 관심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떨 거냐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그 테슬라의 로봇에 비해서 유니트리나 이제 중국의 휴머노이드들의 발전 속도가 무지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뭐 베이징도 가보면은 거기에 지난번에 그 로봇들 마라톤 대회 하는 그 이주한 그쪽에 보면은 그 서비스 로봇을 이미 판매하는 뭐라 그럴까 점포 빌딩에 아예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걸 상용화를 빨리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도 그 쿠팡에 얼마 전에 보면은 유니트리 로봇이 입점을 했어요. 그래서 싼 게 한 2천만 원, 비싼 거는 한 4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왔을 정도로 있고, 그래서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겨우 상용화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의 우위는 뭐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 뭐 그런 정도. 앞으로 그것이 얼마나 더 빨리 발전하냐, 이제 그것은 누가 1위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거의 예측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원래 그런 이제 R&D가 강하고 또 기초 기술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발자 이익이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제 기초 기술이나 이런 것 없이 이제 미국 것을 뭐 베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 초기에서는 이제 테슬라 모델이 월등히 강력했지만 지금 최근 1년을 놓고 보면 그 테슬라 모델이나 중국 모델이나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의 발전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문제는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모델 자체도 중국산 이게 휴머노이드 부품이나 이것을 쓰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앞으로의 생태계만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지는데, 미국은 이제 제조업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로봇 산업의 제조를 위한 생태계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테슬라로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계 1등이라고 했지만 문제는 미국에서는 배터리도 이제 제대로 못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의 뭐 점유율 계속 떨어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비아디한테는 이제 완전히 밀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도 지금은 옵티머스가 강한 점이 있지만 중국은 생태계를 통한 경쟁력, 원가, 그리고 이제 산업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으로 채용해서 생산에 직접 쓰게 됨으로 인해서 그 성능의 그 업그레이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입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중국 로봇의 가장 위협적인 강점 무엇인가요? 지금은 이제 중국 로봇의 특징은 그 저가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고가대의 경우도 중국의 시장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리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굉장히 빨리 낮출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이 지금은 이제 흥미거리나 이런 것이지만 이게 대량 생산에 들어가 되면 이것은 원가가 훅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서방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로봇에 대한 양산, 또 그것을 이제 생산 라인에 직접 쓰는 것, 이런 것들은 뭐 테슬라의 경우 정도를 빼놓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시장이 제품을 키우고 기술의 성능을 올리고, 그리고 기업가들의 어떻게 보면 R&D나 개발 의욕을 올리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굉장히 무서운 단계다. 즉 뭐 그런 말이 있죠.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로봇 산업에서도 그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먼저 실제 산업에서 돈 버는 로봇을 내놓을 회사와 국가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중국이 지금 가장 빠르죠. 중국은 이미 뭐 유비테크, 유니트리 쪽들이 실제적으로 공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대량으로 금년 들어서 이미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일정한 부분만큼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00대가 5,000대가 생산 라인에 투입이 돼서 실제로 하다 보면은 빅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이것이 업그레이드되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중국 그 로봇 회사들의 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은 중국이 반도체 제재의 영향을 우회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봇도 나중에 가면 AI 칩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없이는 뭐 로봇 산업도 이게 일정한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최첨단까지는 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반도체 AI 로봇은 이것은 같은 배를 탄 운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고성능 반도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I 모델에서 딥시크와 이제 뭐 이런 중국 업체들이 오픈 AI 수준의 그 AI 모델을 만들어내요. 그건 이제 알고리즘 파워가 그렇게 좋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성능의 결함을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커버를 하는 단계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오래 지속되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의문이 많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지원, 소위 말하는 반도체 칩의 지원 없이 이 알고리즘의 파워의 확장은 반드시 제한이 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AI나 로봇 산업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반도체 국산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소위 말하는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반도체 국산화에 몰입하는 중국말로 하는 거국체계, 지구어티즈,
이 전략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것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다. 중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잡금률 목표 달성 기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미국이 제재한 건 맞는데요. 문제는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이 이제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SMIC까지 엔티티 리스트에 올리고 기술, 장비, AS까지 다 통제를 했는데 문제는 SMIC가 이게 여전히 살아있고 매출을 계속 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화웨이 마찬가지로 이게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두 가지 이슈인데 하나는 미국의 그런 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국산화가 일정한 부분만큼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 그래서 미국의 통제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이제 중국이 반도체를 국산화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이게 지금까지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했던 것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목숨 걸고 해야 돼 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덜란드나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도 인구 5천만의 경제 규모 세계에서 13등 정도 하는 나라도 반도체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인구가 한국의 28배나 되고 경제 규모는 10배나 되는 나라가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어떤 하나를 이제 개발하거나 생산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것은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그런 이제 반도체 AI 전쟁에서 미국의 제재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과거에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히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게 이제 골목 그 막다른 골목에 이제 다다른 고향 그 쥐어 같은 느낌이 되면서 역설적으로 제재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미친 듯이 이제 국산화에 돌입을 이제 하고 있고 그것의 속도가 이제 기대했던 것,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온다는 것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어떤 나라도 네덜란드의 ASML의 EUV 장비를 국산화하겠다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중국은 그것을 이제 국산화를 이미 시작을 했고 90나노 이미 제품 나오고 있고 60나노도 이미 됐고 지금 28나노를 이제 샘플 테스트하는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5년, 10년 딜레이 시킨 건 맞지만 그게 제재가 없었던 때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의 업그레이드하고 국산화의 속도는 2배, 3배를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더 빨리 땡긴 그런 부작용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12월 중국의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봤지만 중국이 5% 성장을 금년에도 할 것 같아요. 1, 2, 3분기까지가 평균 한 5.1 정도 왔기 때문에 4분기는 4.7만에도 5를 달성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판단은 이것은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다. 이렇게는 돼 있지만 문제는 그 안에 구조적인 이제 모순이나 문제점은 있다. 요게 이제 정치국 회의에서 평가한 2025년의 중국 경제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이 중심 상권의 주요 백화점들이 잇따라 영업 철수 또는 폐점을 결정하는 배경에는 어떤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까? 글쎄요, 이게 난징 동로나 시루 같은 경우는 우리 명동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백화점이 문 닫았다고 해서 그 상가가 죽은 건 전혀 아니고요. 백화점이라는 업태 자체에 이제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중국은 지금 이제 코로나 3년째 지나고 나서 완벽한 소위 말하는 온라인 소사이어티 그리고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이라거나 이제 오프의 그 점포들은 이것은 물건을 구경하러 가는 곳이지 그게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은 이미 아니에요. 그게 우리하고 지금 다른 점이고 그래서 물건 구경하고 사는 것은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의 매출 감소는 최근의 일이 아니라 벌써 수년째 내려오는 트렌드고 그래서 중국의 백화점 업계들의 영업 부진, 영업 축소는 이것은 전반 경기와도 물론 일부 상관성은 있지만 이미 추세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 패턴의 변화 또 이제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난징 시루나 동로에서의 그 철수 이런 것들은 그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철수하고 나서 거기가 폐허가 되냐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더 화려한 업체들이 명품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러면 그것은 이제 무슨 기존에 있던 이제 상권 업체들의 이제 문제지 이게 전체적인 소비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죠.
중국 MZ세대가 소비 심리가 보복 소비에서 보복 저축으로 전환된 핵심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MZ를 보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고차오, 그 국산 제품 애용 이런 것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들은 국산품 애용은 그것은 기성세대들이나 이제 중장년층들이 애국심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특이한 것은 중국은 그 중국산 제품의 홍보, 애용 이런 것은 MZ들이 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인데, 그러면 중국의 MZ들은 왜 이제 중국산 제품, 소위 말하는 국뽕에 그렇게 이제 매몰돼 있고 매료돼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MZ들은 이 14억에 가는 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정말로 못 사는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G2, G3 국가의 국민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40년 동안 이제 산하 제한을 했었기 때문에 또 6명의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의 아기가 하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지금 이제 MZ들은 우리 한국의 MZ들하고 똑같이 학교 다닐 때 노스페이스 노르페 잠바 입었고 아디다스 나이키 운동화 신었고 그리고 아이패드, 스마트폰 이거 갖고 이제 공부하고 놀았고 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의 MZ들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 명품, 그럼 아디다스를 누가 만드냐? 보면 중국이 OEM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플 핸드폰 누가 만들지? 그것도 중국의 팍스콘이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중국은 30년 동안 풍어를 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 명품하고 최고의 제품을 중국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게 우리 실력으로 가면 근데 가격은 그것의 뭐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그래서 이게 우리 제품이 전 세계 인류 제품하고 차이가 뭐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애플폰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최고의 폰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중국의 주석이 한국에 와가지고 샤오미 폰을 이제 한국 대통령한테 선물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중국의 자긍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홍콩 뭐 소더비 경매에서 최고의 낙찰 가격을 받는 것이 피카소나 뭐 이런 서방의 화가가 아니고 치바이시 같은 중국의 이게 그 화가들의 그림이 가장 비싸게 팔려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중국의 부호들이 우리나라 화가가 피카소보다 못한 게 뭔데?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이 똑같이 MZ들한테도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MZ들이 보면 중국산 운동화를 놓고서 자금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또 최근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 명품 가격 그것의 10분의 1, 5분의 1 되는 가격으로 중국 와서 똑같은 제품 사세요. 그래서 OEM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 가격을 가품 가격으로 우리가 팠다. 그래서 가성비 세계 최고다. 그런 것들을 이제 틱톡이나 이런 데 올리면서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사이의 기술력 향상 플러스 지금 있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의 소비 세대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것이 그리고 이제 다 그렇지만 그 유행이라는 것이 젊은이들이 쓰고 그 다음에 중장년층이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고차오 국산품 매용의 트렌드가 이게 굉장히 다른 나라하고 다른 이제 특징하고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또 이제 뭐 틱톡이니 이런 SNS나 쇼폼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전자상거래 또 소비 활성화 이것하고 같이 이제 맞물리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상하이의 고급 소비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악영향은 없을까요? 근데 샹하이나 베이징은 이미 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포춘 500대 기업들이 뭐 하나도 안 빼고 다 들어와 있는 제 나라고 그 중에서 5, 60%의 아시안 헤드쿼터가 샹하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샹하이의 소비 수준은 이미 한국 훨씬 더 넘어섰고 고급품, 명품은 그래서 한국은 예를 들어서 명품이라고 그러면 갤러리아나 뭐 현대백화점의 한 개 매장이지만 샹하이의 그 난징 시루 쪽을 가보면 거기에 소위 말하는 에루샤가 뭐 디올 이런 것이 한 개 빌딩이 이게 매장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이미 소비의 그 수준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 경기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벤츠를 이걸 누가 제일 많이 사냐를 보면 전 세계 벤츠 판매량 2024년에도 34%를 중국이 갖고 미국이 한 16%, 그러니까 미국의 2배가 넘는 벤츠를 중국이 사고 있고, 에로자 명품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34%를 이게 중국이 사서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명품 소비는 명품 소비대로 가고, 반대로 이제 중국산 이제 제품들, 아직 브랜드는 떨어지지만 소위 말하는 가성비 좋은 제품들은 또 그대로 같이 가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이 양분돼서 가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중국의 그런 이제 OEM 제품들이 세계적인 명품이나 이런 제품에 영향을 준다, 뭐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없고, 그 대신 일반 범용 제품에서의 중국산 제품의 어떤 진입 속도, 이것은 굉장히 빠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탈중국 행렬에 합류하는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일까요? 외국인들이 북적였던 상하이의 경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했을 때 제일 떠났던 대표 기업이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핸드폰을 철수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3등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도 중국에서 자동차 사업 철수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벤에도 중국에서 철수했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고 있고 한국하고 전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의 위기나 이제 뭐 기업의 퇴출을 한국의 글로벌 기업으로 보지 말고 미국 기업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세계에서 1, 2등 하는 스마트폰 회사 애플은 중국에서 철수했냐? 아닙니다.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중국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는 미국의 포드가 발명한 거잖아요. 그 미국의 포드는 GM이 중국에서 철수했냐? 아닙니다.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스타벅스 중국에서 철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월마트, 미국의 월마가 중국에서 문 닫고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냐는 거예요. BMW, 벤츠, 아우디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토요타, 닛산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화장품 회사 우리도 많이 철수됐지만 미국의 에스트로데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를 이거를 이제 너무 과장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그대로 확장해서 해석하는 게 이게 조금 있고, 물론 일부 기업들의 퇴출은 있지만 포춘 500대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서 그 헤드쿼터를 털고 나왔다는 기업은 지금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한국의 그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대거 중국에서의 퇴출, 그래서 너무 과장이 돼 있다. 그리고 결국은 그건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의 회사들은 왜 한국은 퇴출하는데 중국에서 퇴출하지 않는가? 그것의 이유는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상인은 시장 있는 데 가서 장사하는 게 상인이죠. 그래서 시장을 버리는 상인은 상인이 아니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누가 제일 많이 사냐 그러면 이 전 세계 9천만 대 자동차 중에서 3,200만 대를 중국이 사요. 미국이 한 1,600만 대가 돼 있었는데 미국의 거의 2배 되는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핸드폰 마찬가지로 중국의 핸드폰 가입자 수가 17억 9천만 대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해도 5억 대고 4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해도 이게 4억 대 교체 수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의 8배 되는 사람들이 1년에 핸드폰을 사기 때문에 세계 최대 시장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4억이 커피 한 잔씩 마시는 것하고 5천만에 한 잔씩 마시는 것하고 차이가, 그게 바로 이제 스벅이 중국에서 계속 장사하고 있는 이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을 볼 때 중국의 무례함, 오만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성 경제학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인지 정말 중국의 내수 시장의 폭락인지 그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인이 상하이 같은 경우도 거의 10분의 1로 줄었죠. 근데 줄은 이유가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에 좀 상하이 같은 경우는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대거 진출했다가 이제 뭐 밖에 활동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문 닫고 들어온 것이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대거 철수해가지고 문제가 됐냐, 이제 이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포춘 500대 기업들의 레벨에서 GM 포드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회사들이 문 닫고 나왔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하나 있고, 물론 중국이 과거와 같은 그런 흥청망청의 소비 시대는 아니고요. 최근 4년 동안 중국의 소비 심리가 최악으로 떨어져서 4년 동안 지속이 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숫자를 보면은 중국의 소비가 뭐 지금 4, 4분기에도 1.2%인데 이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두 자릿수 10% 이상의 성장을 하다 한 일자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침체나 불황이 맞는데, 그걸 조금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은 지금 뭐 10여 분기째 소비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누가 더 심각하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더 심각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중국이 뭐 위기다,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고, 중국의 내수 소비 문제는 벌써 이제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저것은 이제 정말로 폭동이 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자릿수 성장하던 것이 한 자릿수의 5 이하로 내려왔다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충격인 것이지, 이게 정말로 소비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게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비가 나쁜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상대적인 비교를 놓고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량하고, 중국의 과거와 비교하면 이것은 코로나 전하고 비교하면 현격히 떨어진 건 맞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중국의 소비 둔화, 여기에 견딜 수 없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보여지는 것이 이제 가격 경쟁, 이게 벌어지고, 그게 견딜 수 없는 이제 외자 기업들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대거 이제 퇴출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경쟁을 갖고 살아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냐?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돈을 버는, 소위 말하는 살아남은 자의 축제를 즐기는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뭐 보고 싶지도 않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뭐 싹 다 망했고 다 이제 그 퇴출을 했다,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조금 더 분리해서 그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현 중국 경제 상황을 소비, 투자, 수출, 고용 4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현상을 분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중국의 성장률은 5%를 검열하는 것은, 이것은 인도 빼놓고는 제일 높은 성장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성장률은 뭐 그 정도면은 높은 성장이 맞는데, 과거에 두 자릿수 성장에 비해서는 떨어진 게 맞지만 뭐 그렇게 최악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10% 성장하도 5% 성장 방통을 난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것의 오류는 뭐냐면 경제 규모를 감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장쩌민 주석이 통치했을 때는 13%였지만 그때 경제 규모하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 통치하는 시대의 경제 규모는 2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1% 성장은 장쩌민 시대의 20%하고 맞먹는 거죠. 근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서 절대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13% 하다가 10% 하다가 8%, 7%, 5% 떨어졌으면 이거 망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애가 1년에 10cm 키가 크다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8cm 크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6cm 크고, 대학 들어가니까 5cm씩 크면 이게 죽었냐,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서는 지금 그 소비는 이제 두다는 데 있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이제 투자 쪽에서 보면 부동산이 이게 이제 내리 4년째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 반면에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이것은 미국이 제재를 그렇게 했는데도 금년에도 플러스 5%인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소비는 이것이 그 약화된 게 맞는데, 나머지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수출은 이것은 뭐 경제 여건이 나쁨에 불구하고 선방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비관적으로 보면 망할 나라처럼 보이지만, 조금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 GDP가 중국 GDP의 딱 절 10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중국이 정말로 이제 어려워가지고 5% 성장을 했다고 하면, 이게 5% 성장을 2번 하면 10%가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중국은 2년 지나게 되면 전 세계 GDP의 랭킹 13위안은 한국 같은 나라가 중국 안에 하나씩 더 생기는 성장률이 5%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장률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제 과장이 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조금 정서를 섞은 분석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이 그 2026년에 경제를 어떻게 가져갈래 할 때 보면은 이번에 경제공작회의에서 명확하게 밝힌 것은 내수 중심 성장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최근 3년간에 이제 내수가 나빴던 이제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저런 이제 그 무역 분쟁을 놓고 보면 중국이 지금처럼 무역 중심으로 가는 성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국가적인 당위성도 있고, 또 중국도 지금 인당 소득이 13,000달러가 되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열심히 이제 먹고 놀고 쓰자는 것도 또 다른 욕구가 생기게 돼요. 근데 그 니드를 맞추자. 그러는 것이 이번에 중국이 얘기한 사람에 대한 투자. 토스 위런이라는 용어가 이번에 문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서비스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그 육아 산업, 그다음에 양로 산업, 그 의료 산업, 뭐 이런 산업들이 대표적인 게 돼요. 근데 이런 산업들의 특징은 이게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노령화 사회, 또 그리고 이제 한자녀 낳기가 고착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서비스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제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대로 공급을 못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아마 내년에는 대대적인 그런 소비 부분에서의 보조금 지급,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이게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이슈들은 아이러니하지만 그 최근 3년 동안에 내수 소비가 나빴던 것이 아마 2026년에는 그것이 예를 들면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저평가돼 있고, 정부가 이게 정책적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에 대해서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저것이 이제 백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이 공식 통계보다 심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체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한국과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실업이 문제죠. 통계가 17.1%인가 나왔고, 최근에 보면 15% 정도로 잠깐 떨어졌어요. 그래서 GDP의 3배가 되는 실업률이 있는 거죠. 심각한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벌써 2년, 3년째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여기서 시위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사회주의가 통제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이제 움직임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이 청년 실업률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근데 OECD 통계 같은 걸 보면 전 세계 청년 실업률 높은 상위 20개를 보면 중국 앞에, 중국보다도 15%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가진 나라들이 한 20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뭐 이태리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 훨씬 더 높은데, 그럼 그런 나라들은 그 나라 망했냐?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건 맞지만 사회 전체 실업률을 보면 5.1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를 놓고 보면, 이 중국의 18세부터 24세까지 인구 비중이 전체 노동 인구의 한 18%, 한 20% 정도 돼요. 근데 나머지 이제 80%의 그런 중장년층의 실업률은 한 3%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중치를 넣어보면 그게 이제 평균으로 5%가 된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빨리 공장을 가동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졸업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업하고 있는 많은 이제 경력자를 대거 채용해서 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중장년 실업률은 이게 훅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 100 중에서 20%가 되는 청년 실업률만 떼가지고 이게 10몇 프로이기 때문에 심각하고 문제가 대단히 크다. 그렇게 언론에서 자꾸 보고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나머지 80%의 상황을 같이 보고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그러면은 실업률이 15%, 17%가 되면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큰 사회 동요가 일어났다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중국이 이제 40명 가까운 그런 인구 한자녀 낳기 정책 때문에 이 대졸자들의 소위 말하는 신용카드가 6개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이게 그 놀고 있는 이제 청년한테 충분히 용돈 주고 어떻게 보면 소비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다는 거로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는 그런 인구 특성, 그리고 중국 전체 노동인구의 구성 비율,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중국의 그런 청년 실업률에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청년 실업률이 2자릿수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단한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장이 있고, 그것을 중국 이외 다른 서방 선진국들의 이제 청년 실업률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훨씬 정확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보고 싶지도 않고 또 이제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거의 청년들의 실업률이 엄청난 그 사회적 문제고 국가적 문제고, 그것이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된다고 벌써 3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볼 땐 조금 더 과장이 있는 것 같고, 그 실업률이 높은 거는 맞지만 그것이 그 전체적인 경제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정도 수준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보십니다.